다음은 강원대학교 원예학과 장동철 교수님께서 시설원의 스마트팜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원예학과 장동철입니다. 네, 먼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횡성 스마트팜에서 시사원예의 부분을 맡았고요. 이제 처음에 강의 자료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 공문으로 주제가 넘어왔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주제를 다 갈아엎고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주제에서 느껴지는 게 횡성군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온실을 도입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스마트팜 온실 관련 특강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이러한 온실을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시고 요렇게 운영하시면 어떤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토마토가 더 많이 달립니다. 파프리카가 더 많이 달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약간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니까 횡성군 농업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스마트팜이라는 물감을 써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추후에 이러한 주제 발표가 끝나고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스마트팜이 도대체 뭐냐, 스마트팜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횡성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을 횡성에 적합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들은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한테 적합한 모델은 뭘까라는 고민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주제를 준비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횡성의 스마트팜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네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이러한 순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는 축산 파트 발표자님께서도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 축업, 임업, 수산업이라는 산업,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그러한 형태의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그것들이 도입되고 적용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개념입니다. 용어를 잠깐 정리해보면 스마트팜이라는 키워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어서 저희 귀에 익숙하게 들려오겠지만 이것이 세상에 없었던 개념이 한 번에 뚝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미 시설원예라던가 자동화 온실이라던가 그보다 유리온실, 비닐온실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죠.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이다라고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동화되고 있는 첨단 온실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역사를 빨리 넘어가 보면 자동화 온실이라고 하는 거의 처음 시작은 지금처럼 상업용으로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벌기 위한 어떠한 도구의 형태로 시작되지 않았고, 중세 귀족이 과시용으로 내 식민지 동남아, 내 동네에서 못 키우는 식물을 내 집안에 갖고 있을 때 내가 이것으로 자연 환경에서는 키워낼 수 없는데 나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을 거슬러서 이걸만큼 키워낼 만한 힘이 있어 라는 것들을 과시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상업용으로 대규모 온실의 형태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21세기, 그러니까 현재의 방향성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온실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었습니다.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 뭐 영어로 sustainability라는 단어들이 뭐 학회든 포럼이든 회의든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TV만 켜면 뭐 기후 위기니 뭐 탄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그 흐름과 결을 같이 하면서 지속 가능성, 에너지의 재사용, 뭐 양익의 재사용 등등의 약간 환경적인 뭔 소리야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뭘 재사용하고 환경을 생각해야 돼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쪽의 방향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슬라이드는 저희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온실, 시설 원예가 발전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인데요. 이 이후부터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넘겨드릴 텐데 이걸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제 특강을 가거나 했을 때는 이미 온실을 갖고 계신 농가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온실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청년 농업인 분들 아니면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분들과 여쭤보면 뭐 어디까지가 스마트팜인 거냐, 뭐 어느 시설까지가 포함된 것이 뭐 자동화 온실인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시설들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한 4장 이후부터의 슬라이드를 보면 모두 스마트팜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자동화 온실, 데이터를 조회해가지고 설정한다 이런 내용은 이 슬라이드의 중후반쯤에 가는 복합환경 제어라는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부터 스마트팜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범주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노지에서 농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작은 터널하우스를 하나 덮었습니다. 이 터널하우스가 덮인 덕분에 기존의 노지에서 농사지을 수 있던 재배 기간에서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 그 터널의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안쪽으로 소형 농기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동 온실이라고 하는 단동 온실이 여러 가지 붙은 형태의 온실들이 나타나게 됐고 이쯤부터는 그림은 천창이지만 먼저는 측창이겠죠. 측창 혹은 천창 형식으로 연동 온실에 바람을 통하게 해주는 창문을 온실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에 처음에 온실이라고 하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타났을 때는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시작됐지만 창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더운 낮 시간에 더운 열기를 또 극복하기 위한 도구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창문을 설치하고 나서 난방 시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난방이 들어가고 나서는 조금 더 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토마토가 조금 더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파프리카가 좀 더 잘 자랄까 고민하다가 CO2를 돈 주고 공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저 시대에 양액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각각 설비의 순서를 지금 저희가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각각의 하드웨어들이 추가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 원예 분야 스마트팜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액기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토경에서 관비기도 있었지만 저렇게 고형 배지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작물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크린이 또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스크린은 겨울철 난방을 했을 때 보온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반대로 차광의 용도를 쓰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두꺼운 누비 이불을 넣어가지고 보온력을 극대화된 것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이 쭉쭉쭉 설치되고 온실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 온실의 저쪽 구석이랑 이쪽 구석이랑 환경이 다르게 되고 그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저 구석은 키가 별로 안 커서 이제 일화방이 달릴까 말까인데 여기는 엄청 빨리 커가지고 마디를 건너뛰고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서 유동팬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고 이 큰 면적에 저쪽 구석과 이쪽 구석의 환경이 동일하게 항상 공기를 돌려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게 되면 작물에 일종의 건조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 건조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봄과 가을에 너무 습도가 떨어져서 흰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붙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가습, 뭐 에어포그가 됐든 고압 스테인리스 포그가 됐든 등등의 가습기의 형태가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하드웨어가 설치되면 그 다음에는 복합환경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스템화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복합환경 제어가 설치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된 상태에서 복합환경 제어라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하드웨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 복합 경제 시스템을 얼마나 잘 다룰 것인가 하는 내용과 귀결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좀 상상하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온실, 시설원예 온실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다음엔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냐면 이제는 겨울에 농사를 짓게 되고 여름에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공광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거 지금 경제성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전부터도 저거 굳이 저거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재밌는 거는 슬슬 한두 농가씩 시도하고 있게 됐습니다. 아직 경제성이 보장된 건 아니지만 인공광이 이렇게 설치된 다음에는 배지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붙어있던 고형 배지경을 위로 띄워서 벤치 거터 형태가 됐든 행인 거터 형태가 됐든 바닥에 붙어있던 근건부 환경을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공중으로 띄운 시설이 발전된 다음에서는 그 띄운 공간 밑으로 에어 덕트를 넣어서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 바람을 불어주는 것 안에 저희가 원하는 바람을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그냥 바람만 넣어줘서 일단 근건부 근처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곰팡이병이나 이런 장애들을 예방하는 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양액기 재사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역사 부분에서 제일 뒤에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시도로서 너네 온실 그거 좋아. 근데 온실에서 집어넣는 에너지 좋은데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안 돼. 안에서 어떻게든 소화를 해라는 관점으로 저희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라. 이제 기간은 정해주겠지만 그 전까지 이 문제를 풀어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양액을 재순환하는 순환식 양액 재배라는 시도를 이미 많이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물론 아직 그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저희 나라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온실에 이제 순환식 양액 재배 시설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반밀폐용 온실이라고 하는 세미클로즈드 온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미클로즈드 온실은 기존의 온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부에 있는 천창의 크기가 작아지고 측부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반밀폐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밀폐를 하기엔 아직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하는 공간은 남겨두지만 이 안에서 최대한 해결하는 과거에는 뜨거운 열기가 나오면 창을 위로 열어서 다 위로 빼는 열 에너지를 밖으로 빼는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측면에 있는 공조시설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공급해주는 세미클로즈드 온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그 당시 가격으로 비닐온실 40만 원, 유리온실 70만 원이면 시절에 15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저런 모델이 있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 나라의 몇몇 사례가 이미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꽤 규모 있게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에 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진짜 되고 있네라는 신기한 감정과 걱정도 같이 되기도 합니다. 세미클로즈드 온실의 다음 버전은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직사광선을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직사광선을 산란시키는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실 중하부에 있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산란광을 만들어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기술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노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시설이 하나하나 붙게 되었습니다. 보통 농업의 형태가 비슷하겠죠. 이제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실 때 아까 앞에 있던 한 3가지 정도의 설비가 붙어 있었으면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이 하나둘씩 붙게 되고 그러다가 온실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짓거나 완전 신축이 좋은가 리모델링이 좋은가는 그 상황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설을 여러 가지 온실에서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드웨어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단계를 많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저기 위에 있는 카메라는 작물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작물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작물을 대신해서 따주는 친구들이고 이 밑에 있는 친구는 토마토 하엽을 제거해주는 측지 작업을 대신 해주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외국인 작업자분들을 대체하는
측면이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관리자의 눈과 귀를 조금씩 대체해주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축산 부분 ICT 스마트팜 분야 기술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듯이 시설원예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큰 방향성이 일단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는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배 관리자의 오감을 대체할 것인가, 어떠한 영상, 어떠한 장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판단하는 입력 센서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라는 접근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나 작업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게 됩니다. 최근 들어는 이제는 재배자의 두뇌까지 대체하고 싶다, 오감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완전 무인 온실, 오토노머스 그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AI가 사람의 의사결정까지 대체하겠다. 아까 있었던 복합환경제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치해 놓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설치해 놓으면 일이 더 많은 거죠. 설치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많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걸 넣었을 때는 걔가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 다른 종류의 일을 해주는 덕분에 면적을 조금 더 크게 관리할 수 있고, 혹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나 대신 어떠한 보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 친구가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스마트팜이나 시설원에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한 의사결정, 그러한 시스템에 지금까지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이러한 값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데이터를 넣었으면, 설정값을 넣었으면 지금은 사람이 굳이 넣을 필요 있나, AI가 알아서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시설원예 분야의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어떠한 발전 과정을 가지고 스마트팜이 지금까지 왔느냐, 시설원예 분야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부터는 앞에 있었던 횡성형 스마트팜이라는 발전 방향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럼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례들을 좀 봤더니 지금은 오인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 생산단지, 대규모 전문 생산단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생산도 하긴 하는데 약간 에너지와 엮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형태, 온실을 하지만, 또 하나는 생산을 하고 온실을 지어놓고 생산을 하긴 하는데 매출액의 주된 부분이 생산보다는 약간 교육과 관광에 무게중심이 더 가 있는 모델이 있었고, 마지막 케이스는 저도 저게 처음 나타났을 때 저게 될까 싶었는데, 생산은 거의 그냥 중요하지 않고 복합 문화 예술과 엮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 그런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고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다 찍고 있어서 좋은 얘기밖에 못하겠지만 좋은 얘기와 안 좋은 얘기를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원도 내 사례들을 몇 가지 볼게요. 지금 보면 평창, 인제, 평창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평창은 이제 진부와 대화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큰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부는 토마토 작목반 중심이고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소 규모의 온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면적은 약간 호수와 면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화 지역의 특징은 대규모 첨단 온실이 소수입니다. 횡성 지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현재 실정에 가장 부합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2가지의 사진의 정도의 시설이 진부 쪽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아까 온실 발전 과정으로 보면 보일러 있고 유동팬 있고 커튼 있고 정도가 됩니다. 난방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 대화 지역에 규모 있게 대신 소수의 사장님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태의 온실입니다. 이렇게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이 있고 온실 내부의 규모가 한 동이 적어도 5,000평 이상 되는 규모가 있고, 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복합환경제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시설이든 등등 가습시설이든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아까 온실의 발전 과정에서 봤을 때 반밀폐형 좀 전 단계, 양액 재사용 좀 전 단계, 한
중간 중상위 정도 되는, 그래도 저희 나라 강원도에서는 꽤 많은 하드웨어랑 시설들이 투입이 되어 있는 형태의 온실입니다. 물론 평창은 특징이 있습니다. 진부 지역에서 아버님들이 하셨던 이제 농업을 이제 후계 승계하시면서 대화 지역에 단지를 새로 구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진부에 있으시면서 대화라는 땅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한 번에 규모 있게 시설들을 많이 엮어가지고 지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이분들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자금의 사정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약간의 형태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제는 제가 일을 했었던 이제 온실인데요. 인제의 특징은 적어도 10손가락 이내. 여기 농가 사장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실 크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신에 각각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경영 규모가 꽤 큽니다. 최소 5,000평 이상씩. 그러니까 소수의 사장님들께서 대규모 온실을 각각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인재라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기도 가장 장단점이 있겠죠. 또 하나는 철원이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철원은 인제와 평창과 전혀 다른 또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철원은 농가에서도 상당히 많으시고 전체적인 면적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온실 형태가 철원 안에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 봤을 때 보일러도 있지 않고 그냥 온실의 형태, 비닐과 골조만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냉난방까지 하는 형태의 온실도 있습니다. 농가의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으로 볼 때 인제와 철원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래도 철원 지역에서는 다수의 분들에게 예산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다수의 분들에게 조금씩 여러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인제 지역 같은 경우 소수의 분들에게 그것이 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보면 스페인과 비슷한 모델인데요. 각각 농가 사장님들의 경영 규모가 가장 크신 분이 한 5,000평 정도 되시고 적으신 분은 200평까지도 되시기 때문에 선별장이라고 하는 그 선별센터 APC, RPC라고 표현하는 그 선별장이 구심점이 됩니다. 구심점이 돼서 각각의 회원 농가가 그 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생산을 하시면 그것을 받게 되면서 그거를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게 되는. 그래서 철원에는 농단도 한 4-5개 규모 있는 농단이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인제는 제가 일을 했었던 온실이고 각각의 사장님들의 규모가 큽니다. 이랬을 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각각 사장님들이 개별 선별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다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선별을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다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규모가 됐을 때는 공동 선별에 집중력이 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분산될 수 있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제 강원도 내에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를 봤으니까 국 내에는 있지만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본다면 아주 유명한 전북 김제에 있는 농산무역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요. 15만 평 이상이고요.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회원 농가도 상당히 많은. 물론 이 농단 자체도 여러 가지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지금은 농산이라고 하는 회사는 시설원예 분야에 좀 상징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을 유리 온실을 저희 나라 최초로 시작을 하셨고 파프리카를 처음으로 재배하면서 저희 나라 확산을 시킬 때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많은 인맥과 많은 경험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회원 관리가 매우 철저하고 선별장이 아주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여타의 농단은 선별장은 선별만 하고 재배는 농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재배 기술까지 선별장에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회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정기적으로 불러서 교육도 하시고 생산량 예측하는 수치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음 주에 따온 게 그거랑 다르면 이거 왜 계산이 틀렸어? 라고
나머지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타이트한 관리를 하시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진의 써니너스, 뭐 탐진들, 뭐 아트팜 등등의 이제 여러 회사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명동주 대표님께서 하시고 강진의 지역 거점을 두고 역시나 큰 규모의 농단. 농단의 특징은 재배 생산 파트도 있지만 시설을 짓는 파트 그리고 그 시설 파트 내부에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와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면서 독자적인 사실 농산이 1등이다였었는데 요즘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농단의 형태가 됩니다. 아까 반밀폐용 온실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 어디다 쓰나라고 했지만 이 농단이 그 어디다 쓰나라고 하는 온실을 신축을 해가지고 2헥타 규모, 2헥타, 3헥타 어쨌든 꽤 규모, 10,000평 이하의 규모로 반밀폐용 온실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시작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앞선 두 가지 농산하고 써니너스는 지금 규모가 되게 크고 막 전문 생산단지고 막 이거 한데 그래도 두 가지 공통점은 지역 기반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서 지으시던 농산무역 조기심 대표님, 조기 회장님, 어머님도 계속 지으셨고 후계 하시면서 조금씩 키워나가신 형태가 됐고 써니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개해드릴 이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이제 군수님께서 스마트팜 관련된 회사가 관련된 프로젝트가 왔을 땐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비슷한 사례가 될 겁니다. 부여에 있는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회사고 이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회사는 스테비아 토마토 우리가 뭐 토망고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처음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서 일반 토마토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받아서 대박을 터뜨렸던 지금 또 터뜨리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부여에 연고지가 있으신지는 제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원래 농사를 지으시던 분은 아니고 유통 쪽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부여군과 협약이 잘 되면서 대규모 온실을 한 방에 지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온실 시설의 발전 과정에서 사장님들께서 해보셨겠지만 조금씩 늘리면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뭐 처음에 부지도 안 맞고 시설도 안 맞고 근데 한 방에 구획을 만들어서 지으면 처음에 설치비가 훨씬 더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방에 첨단 시설로 지어놓고 사업을 시작한 그리고 그게 부여군과 잘 방향성을 맞추게 됐고 물론 여기도 안 좋은 뉴스는 많지만 좋은 소식을 보자면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대규모 온실을 정부 보조 받긴 받았지만 형태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투자금을 유치를 했었던 거예요. 투자회사에선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상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상장을 성공을 했습니다. 하니 많이 했지만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전문 생산단지인데 대규모 기업이 자본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구나. 이게 횡성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온실이라고 하는 걸 했지만 농사 짓는 걸로 돈 벌지 않고 교육하는 걸로 돈 버는 거. 사실 이건 국가시설이니까 뭐 돈 번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전국에 거점 혁신밸리들이 지어졌죠. 역시나 뭐 좋은 소식 우려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 계신 젊은 청년 농업인 분들처럼 계속 농업인들은 배출될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농사 지을지는 또 그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혁신밸리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이라고 여기는 전북 지역이 워낙에 온실 분야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교육받아보고 네덜란드 PTC 가서 교육받는 거랑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꽤 수준 있는 교육을 이미 하고 있구나. 혁신밸리라는 게 생기기 전에. 그래서 현재 김재인의 혁신밸리 운영은 여기 출신의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가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온실이 있죠. 여러 가지 온실이 있고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거는 예산이 투입됐을 때 파프리카, 토마토 따서 그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키워내는데 온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라도에 이거 있으면 경상도에는 에이텍이라고 하는 꽤 그럴싸한 형태의 온실이 교육기관의 온실의 형태가 있고 요 경남에서도 해외 전문가들 많이 초빙을 하면서 교육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에이텍이 있음으로써 처음에 에이텍이 생겼을 때는
겨울철 농법을 잘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서부터 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 이제 저희가 하계작형, 동계작형으로 나눠보면 동계작형은 아열대로 가고 하계작형이 동계작형 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아열대 작물들을 계속 시도해서 재배해보는 테스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이거는 정부 예산에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제 앞에 있었던 JTEC이나 ATEC과는 좀 다른 형태로 들어갔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도 해요. 포천 딸기 힐링팜이라고 아주 상당히 활발한 여러 가지 인스타, 뭐 유튜브, 뭐 방송 매체, 저자지필, 대기업 퇴사 현대 출신이신데 퇴사하시고 딸기 농사를 포천에 온실을 지으시는 다큐멘터리도 나오시고 처음에 전 솔직히 이거 보고 아유 저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저게 돈이 될까 생각했지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형태의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뭐 정부 과제, 교육 지정 사업, 저희 강원대에서 하는 협력 그 교육 지정 사업도 여기는 일반 농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 농가에서 저거를? 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하게 되면서 딸기를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그 이외의 부가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신 형태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을 하긴 하는데 그냥 생산하지 않고 약간의 뭔가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생산하는 경우, 인제에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인제에 있는 네캉팜이라고 하는 사례이고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폐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온실에 열원을 공급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도입된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제가 이제 온실에서 일을 할 때도 난방비가 전체 경영비의 40% 이상씩 차지하고 있었고 난방비만 어떻게든 줄여도 아이고 참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열을 그대로 갖다 준다고 하니 온실의 그 열을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또 운영들이 뭐 어려운 점들은 많긴 하지만 모델의 형태로 봤을 때는 소각장의 폐열을 생산시설에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생산시설의 경영비를 현저하게 낮춰줄 수 있는 모델로 소개해 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기업형 모델과 이제 조인이 된 건데요. 충남 홍성에 있는 옥토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조인이라고 하는 계란 만들어서 파는 대기업이에요. 그 대기업 회장님이 온실에 관심을 가지시고 홍성에 대규모 온실을 한 방에 지었죠. 규모 있는 그 대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의 큰 키워드는 딱히 많지는 않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을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와 거래를 처음으로 성사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특이한 만한 키워드였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거래했을 때만 해도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도 요즘에 뭐 기후 뭐니 뭐 탄소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온실 분야에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투입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시설원이 학회라고 스마트팜 쪽에 그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부산에 있는 철강 회사인데요. 철강 회사의 한 복판에 온실을 1200평을 지어놨습니다. 철강 회사는 철강에서 나오는 폐열들이 매우 많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철강 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뜨거운 열을 온실 안에다가 투입을 해서 아까 인제와 마찬가지죠. 인제는 소각장 열을 썼으면 여기는 철강 회사 열을 써서 이렇게 에너지를 해가지고 온실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 온실에서 난방비만 대줘도 누가 대줘도 아주 즐겁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회사 요 온실은 아직 테스트 베드의 형태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충남 쪽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만들 때 그 옆에 붙여서 온실 단지를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자체와 협력은 해 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게 되겠어? 라고 했던 모델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만나 CEA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루스케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사업체입니다. 충북 진천에 이러한 형태의 뭐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만나시라고 하는 회사는 아쿠아포닉스 상추 파는 회사였거든요. 청년분들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상추를 잘 팔다가 갑자기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짓는데 뭔가 되게 지지부진하고 뭔가 이슈도 많고 뭐 공사가 멈췄다 그래가지고 역시 잘 알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가졌지만 지어보고 나니까 그동안 저희 같은 온실쟁이들의 편견을 벗어나다 보니 온실을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델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해서 몇 번을 가봤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카페를 만들고 뭐 이렇게 팔고 샐러드 만들어 팔고 하는 형태고, 여기 밖에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처럼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식물 공장을 전시하기도 하고, 안에 서점도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기는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특정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게 공간이 좋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으니까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참 이게 저도 접근할 때 참 신선했던 시도인데, 이 시설에 잔디밭에 보면 여러 가지 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들을 처음에 이거 왜 지어라고 했었는데 농촌의 미래 주거 문화를 자기들이 제시하겠다라는 건축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가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건축 전시회를 해서 이렇게 집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서 보고 꽤 그럴싸해서 이런 집이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우스 비전이라고 하는 박람회 역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 좋으니까 아기들 초청해가지고 요즘 아이들이랑 같이 밤에 별도 보고 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와, 되게 신기하다. 물론 저희가 뭐 시설원이 이런 거 특강할 때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뭐 말도 안 되겠지만, 횡성하면은 한우니까 그 생산이라는 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한우라는 어떠한 단지가 있을 때 거기 오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합 환경 단지를 만든다면은 뭐 이것도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례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그리포트 A7이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사례인데, 네덜란드는 저희 온실하는 사람들이면 다 닮고 싶은 롤모델인 국가죠. 그 국가에서도 제일 최신에 지어져 있는 사례입니다. 이 아그리포트 A7이라는 게 시작된 거는 처음에 네덜란드는 웨스트랜드라고 하는 전통적인 산업 그 지역이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저렴한 온실에서 싸게 들어오는, 독일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독일에 스페인 농산물들이 싸게 들어오니까 웨스트랜드의 생산성 그 단가로는 커버가 안 됐었던 거죠.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우리 한 방에 더 크게 규모를 더 크게 키워가지고 뭔가 경쟁력을 더 쌓아야 되겠어라는 접근으로 A7이라고 하는 국도 옆에 간척지에다가 생산자 중심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돼서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만들다 보니 이게 국가에서 지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짓고 나보니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에너지 회사를 스스로 설립을 해가지고 민간 농가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에너지를 해결을 하다가, 참 천운인지 어쨌든 이 모델이 괜찮아 보였는지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들이 이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글 등등 유명한 데이터 센터들이 여기 들어가주면서 저희도 뭐 여러 데이터 센터 열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이슈를 많이 하죠. 그게 최근에 붙어주면서 갑자기 열 에너지에 대한 문제에서 갑자기 아주 편안해진, 그 상당히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같은 네덜란드인데요. 이 친구들은 저희 나라의 뭐 혁신밸리가 됐든 J텍이나 A텍과 같은 교육에 집중한 형태입니다. 월드 홀티 센터라고 해가지고 온실로 멋진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팔아서 매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연구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비즈니스 미팅하는 장소로, 저희도 알아보니까 한 번 관람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코스가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거와 그 뒤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호주에는 태양광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바닷물 끌어가지고 이거 정수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모델도 선드로팜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한번 부도났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고는 있지만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을 했지만 실제 경영과는 또 다른 사례가 있기도 한 거죠. 가까운 옆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가사오카라는 지역 간척지에다가 옆에 화력발전소 같이 지어가지고 온실 이만큼 짓고 토마토 10만 평, 파프리카 7만 평, 상추
만평 해가지고 이런 플랜트를 아예 한 방에 그 프로젝트로 같이 지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난방 열원을 가지고 여기 CO2 냉열 CO2 같이 공급해서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트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이 지역도 저희 나라처럼 장마가 있대요. 그러니까 장마 때는 온도도 높은데 습도가 같이 높죠. 근데 작물을 재배하려면 온도가 시원하고 습도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되죠. 그것이 기술적으로 잘 극복이 안 됐었는데 하코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넣으면서 펜앤패드 시스템을 3겹을 넣어가지고 온도도 같이 내려주면서 습도도 낮춰주는 장마기의 환경을 극복해주는 사례를 시도했습니다. 아직은 운영이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뭐 스마트팜 시설원의 분야 스마트팜이 뭐다, 뭐 발전 과정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럼 다른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실 이제 실무자분들과 실제로 플레이어로 뛰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조율을 해가지고 실제로 횡성에 최적화된 모델이 하나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해보자면, 제가 이제 농가 컨설팅을 다니거나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 요즘 가장 제일 힘들다 하시는 부분이 근로자하고 에너지 비용이었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 또 터지면서 유가 또 올라가가지고 올겨울 난방비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그러니까 난방비에 대한 부담과 인력에 대한 부담, 코로나 시대 때 인력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가 최근 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남아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면 횡성에서 진짜 농사 짓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앞에 있었던 것처럼 어디서는 버려서 쓸데없는 그 열 에너지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니까 온실이라고 하는 형태에 가져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어디서 구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건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짓는 형태의 규모의 예산과 프로젝트가 될 테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런 형태의 판을 깔아주고, 여기 오면 요거 있으니까 난방비가 매우 쌉니다. 온실을 지으실 분들은 지으세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순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찾아보니까 관련된 시설을 꽤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형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횡성 찾아보니까 산업단지가 있긴 하던데 사실 여기 어떤 형태의 공장이 들어가 있고 폐열이 많은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산업단지 인근에 온실단지를 같이 붙이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많이 시도되고 있고, 이번 학회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그동안의 시설원예 단지, 그동안의 온실 단지는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규모화돼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화 시키는 게 어렵지만 그 규모화를 시키기 위해서 토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경영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폐열을 계속 우리가 받았을 수 있는 산업단지 인근으로, 에너지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인근으로 온실 산업단지에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정도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국인 근로자의 뭐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도망가 버렸다라던가, 뭐 일을 시켰는데 8년 동안 잘하던 친구들이 최근에 1, 2년 차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을 맞춰서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던가 등등의 여러 현장에서 이슈가 있는데, ODA 사업을 잘 모르지만 ODA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 원조의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그 지역에서 약간 이 친구들이 순작업이라도 좀 알고 오면 어떨까? 이 친구들이 좀 수확하는 게 몇 퍼센트를 따는 게 뭐라는 걸 좀 알고 오면 어떨까? 정식이라는 게 뭐고 파종이라는 게 뭐고 좀 알면, 지금은 한국어 정도를 배우고 오겠지만 사장님들께서 좀 가르쳐놨다 싶으면 또 가잖아요. 계절 근로자 다시 가거나 아니면 또 뭐 잘 배우지 않거나 등등의 약간의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는 그 국가에 약간 기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횡성형 스마트팜 발전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그 큰 숙제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굳이 횡성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횡성이라는 곳에서 제시할 수 있으면 굳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횡성군 내에서도 여기서 우리 동네 최고야라고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온실 생산과 에너지 부분과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장동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농산어촌 미래 포럼의 세미나를 지금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나와서 하는 게 아마 드문 일일 거고 오래간만에 있을 겁니다. 한 170 지금 6회차의 정기 세미나인데 저도 옛날에 한번 발표한 적도 있었고 뭐 해가지고요. 해보면 사실은 시군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담아가지고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오늘의 자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 플로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 그렇게 아주 열의와 그리고 관심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 오늘 지금 주제 발표 두 번째 주제 발표인 횡성형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횡성군 농업발전 모색을이라고 하는 주제 발표해 주신 장동철 강원대학교 원약과 교수님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아주 독특한 그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파프리카 그 스마트팜 온실에서 직접 한 5년 가까이를 재배사 경험을 쌓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대학에 가가지고 다시 석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현장 컨설턴트로서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몇몇 그 이제 파프리카나 토마토 강원도 내에 이 그 스마트팜 단지에 지금도 컨설팅 다니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주 주요한 컨설턴트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렇게 그 포럼의 주제 발표로 모시게 된 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고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두 분을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횡성군청의 농정과장으로 계신 황원규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안흥강림 토마토 연구의 상무장으로 계신 정영복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지금 주제 발표해 주신 그 장동철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첨단 시설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어떤 그 기업형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살짝 아까 이렇게 인사 말씀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숙제 그러면서도 가야 될 길은 첨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나 나갈 거냐 발전 전략 세우는데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지금 횡성군에서 농업 분야의 농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황원규 농정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강원대학교 그 장동철 교수님의 시설원의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시설농업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횡성군에 스마트팜에 대한 저기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또
장동철 교수님이 제안했던 부분들도 설명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설농업의 규모화나 자동화 그리고 정밀농업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올 1월 달에 스마트 농업에 대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그 스마트 농업 팀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농정관에. 그리고 이제 그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를 보면요. 2027년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 시설로 개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청년 스타트 농업단지, 노지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등 이제 신규와 공모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또 그 스마트 농업 육성법 제정 등 이제 제조업 키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을 중심으로 이제 고랭지 시설 원예가 농업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 군 전체 토마토 재배 면적 중에서 65.3%가 둔내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고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랭지 여름철 토마토가 주된 품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랭지 토마토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두 가지 전략으로 횡성형 스마트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온습도라든가 일사량, 이산화탄소 뭐 이런 지온 지수 관리가 가능하고 또 개폐기 원격 제어도 하고 CCTV를 활용한 전용 앱이라든가 핸드폰 원격 제어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 농정과에서는 스마트 원예 농가의 확대 보급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저희가 스마트팜 하면 상당히 큰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부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농업인들이 지역적으로 소규모에서 약간의 중등 규모까지 지금 저희가 산지에 있는데 비용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행정적으로 스마트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 추진하는 시설원의 ICT 응복합 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시설 등 국비 지원 사업은 계속 저희가 확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예전처럼 좀 소극적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젊은 청년 토마토 연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 청년 농업인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좀 규모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내년도 그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지원되는 거는 사실 자동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첫걸음적인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 하나가 스마트 원예 단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둔내면 화동리가 예전에 그 화해 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횡성군에서 가장 원예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죠. 거기를 위주로 해서 스마트 원예 단지를 기반 구축 사업을 공모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업 계획을 그 용역을 해서 준비를 했고 거기에 약 한 4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 첫 해인데 이제 제가 아까 지금 그 전북, 김제, 고흥 이런데 그 장동철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그런 단지들이 스마트 원예 단지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를 했는데
신규 단지죠. 거기는 저희는 지금 화동리에 하고자 하는 게 신규가 아니고 개보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홍수나 장마시에 그 누수되거나 그리고 저 홍수가 이제 범람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기존에 이미 오래전에 경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농경지가 이제 기반이 약간의 좀 폭이 좁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렇게 발표 평가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정부에서는 약 한 60억 정도를 예산을 한 해에 준비를 하는데 2월 사업은 이제 단계 사업이거든요. 2년차 단계 사업인데 이미 40억에 대해서는 2개소에 2년차 지원을 계획을 갖고 있고 한 개소에 20억을 이제 1년차 지원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농림부에서는 신규 단지 개발로 중점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맞춰져 있어요. 저희처럼 개보수 단지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시설화되어 있던 데에는 약간 후순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림부에서는 횡성군의 그 토마토 단지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앞서서 지금 그 단지 지정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사업계획 포기 등 사업비가 잔여액이 발생되면 횡성군에 주겠노라고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무적인데요. 내년에도 또 다시 도전을 해볼 계획이고요. 도전하기 전에 재원 확보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재원 확보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완전 자동화 시설을 하면 평당 한 3만 원에서 한 120만 원, 30만 원에서 한 120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소요가 되고 지금 여기는 다 젊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횡성군의 농업인의 대부분이 다 고령농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분에 화동리 조사할 때도 이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세요. 그 시설을 저희는 오분에 그 농업 용수 기반을 완전히 그 화동리에 스마트 원예 단지로 한 20헥타 정도, 25헥타 정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기반 시설이 쌓이면 뭐 아마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신규 시설도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참여만 하고 또 우리가 그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참여를 하시지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분은 3분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안타까운데 이게 아시겠지만 딱 고령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평당 한 15,000원에서 한 5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스마트팜 소규모 스마트팜을 한번 그 준비를 같이 그 센터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하셔갖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농정과에서 보급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장동철 교수님이 그 쓰레기 소각장하고 이제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 온실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입이 님비 현상에 의해서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우리 군수님 8기 김명기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우천 법주리 문합리
거기에 이제 농온단지가 들어오면서 아마 수소발전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열을 그 인근 법주리 문암리에 스마트 단지를 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있고요. 그거는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소발전소가 먼저 선행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인력 동남아 쪽 인력 관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하는 김에 올해 저희가 몽골을 처음 받아봤는데 이 몽골 쪽 사람들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농사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둔내 아는 농업인들한테 많은 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몽골 쪽을 좀 줄일 거고요. 라오스는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나라를 여러 개 나라를 그렇게 해서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라오스 통역도 있고 몽골 통역도 있고 또 영어권 이제 필리핀권 이렇게 세 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작년에 저희가 230명 MOU 들어왔는데 거기서 80몇 명이 도망갔어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MOU로 600명 들어왔는데 지금 7명 도망갔습니다.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몽골을 다 뺄 수는 없고 대신에 몽골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스리랑카가 실론티의 나라입니다. 녹차밭이 많죠. 그래서 그쪽 인력들은 좀 농사를 지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지금 이미 갔다 왔고 조만간에 저희 나라로 와서 MOU를 체결합니다. 내년도에 스리랑카 쪽 인력들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 농업을 하시는 특히 이제 그 스마트 온실 농업 하시는 토마토 재배 농가들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정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실은 좀 고민 담긴 부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폐열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도 이제 우천 쪽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 그리고 스마트팜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부적인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혹시 장동철 교수님이 답변하실 게는 뭐 따로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정영복 사무장님께서 토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안흥에서 토마토를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정영복이라고 합니다. 농사는 2013년에 이제 지금 안흥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는 그 내가 왜 농사를 시작했냐라는 그런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잡는 데까지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시설원의 스마트팜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면서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이거를 뽑아봤는데 제가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장단점을 뽑아가지고 오늘 오면서 아는 동생한테 한번 읽어봐라 하고 줬는데 형님 장점보다 단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이 뽑은 의도는 스마트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의 단점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한 농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뽑았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시설 내 온도, 습도, 배진의 일시, 그리고 그 지습 이런 데이터를 24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 농장의 이제 관주 시점, 요즘은 좀 이제 발전해 가지고 1세대 때 스마트팜이 있고 지금 이제 1.5세대 때 스마트팜이 이제 농장에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은 그 관주 시점이나 환기 시점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조하다 그러면은 이제 건조하고 광합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알람 형식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좀 이제 1세대보다는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시설 내 작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하우스의 개폐 장치를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폐기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이 장점 하나가 저희 하우스 농장 옆이 그 논이거든요. 논에서 이제 항공 방제로 이제 농약을 뿌려야 할 때는 이제 전화가 와요. 개폐기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농장에 쫓아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개폐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고가의 시설비와 장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작물에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는 양액기가 필요한데 요즘 양액기가 뭐 보통 한 대에 1,000만 원 싸야 1,000만 원이에요. 관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0만 원 가고요. 그리고 시설 내 이제 다격 커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차강 시설, 스크린, 난방기, 온풍기, 뭐 운반 네일, 전동 리프트, 인터넷 사용료, 카메라 대여료 등. 그래서 저는 이제 난방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을 안 떼고 이제 전기 시설로 했거든요. 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농장에 전기를 149kg를 승합을 했는데 그 당시에 키로에 9만 원 돈이 좀 넘었어요. 지금은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승합비가. 키로당 승합비가요. 그래서 149kg 하는데 거의 한 1,400만 원 들고 그리고 그 전기업자에 의뢰해서 거기 변압기서부터 하우스 내에 들어오는 그 시설비가 600만 원. 그래서 초기 자본이 전기 쪽만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난방은 자부담이 한 1,200만 원 줬거든요. 60% 보조를 받고. 그래서 이 시설비가 상당히 그 농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는 저는 이제 급한 것만 이제 설치해 놓고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 설비비의 부담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액기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양액기가 이제 1,000만 원짜리인데 그 양액기에 기본 또 옵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그 양액기에 추가되는 또 옵션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로 일사량에 의한 그 물을 줘야 되는데 뭐 이제 해가 이제 반짝 뜨면은 물을 더 줘야 되고 구름이 끼면은 물을 좀 차단해야 되고 이런 그 추가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추가 설비가 뭐 보통 3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농사도 필요하지만 이거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 또 비상 상황 시 그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알림만 돼 있고 액션이 없죠. 그 예로 오늘도 이제 그 1세대 스마트팜 설치한 그 사장님이 이제 농장에 오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추가로 뭐 좀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우선이거든요. 거기에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우선인데 스마트폰에 그 제어 기능이 켜져 있으면요. 현장에서 컨트롤 박스를 아무리 작동을 해도 작동이 안 돼요. 스마트의 열림 닫힘이 우선이죠.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 박스를 우선을 시키려면은 스마트 앱을 어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예로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저쪽 끝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측창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눌러서 닫기를 하면은 내려와요. 닫혀. 그 편하고 좋은데 내가 농장에 나갈 경우, 그러니까 외출을 해서 타지에 있을 경우에는 비가 오는지도 모르죠.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아웃시키고 농장 현장에 컨트롤 박스를 자동으로 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스템의 이제 옵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더 추가해가지고 뭐 비 오면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장님도 그렇네요 하고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하우스가 아니면은 하우스 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처음 농사 시작한 게 일반 비가림이었거든요. 일반 비가림 단동이었는데 그 단동에서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 고온시 시설이 돼 있으면은 고온시 스크린, 뭐 차광망, 환풍기, 뭐 포구 시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온도, 그러니까 시설 환경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 전혀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대처할 수 없으니까는 그 작물의 상태도 나빠지고 또 생산량도 감소되고 그리고 또 이건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저희 지역, 저는 이제 안흥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 그 지역이 이제 해발 400이에요. 해발 400인데 밤낮에 일교차가 심하고 분지라서 이제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더 춥고 그리고 이제 안개 다발 지역이거든요. 안흥 지역 그 경험상 온실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에 시작해서 이제 9월 초에 이제 발생되는데 그 병충해에 대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에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농사를 하려면은 그 지역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를 농가 자신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짓는 자리의 온도 이런 환경 데이터를 내 스스로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그 지역 그 센터에서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좀 그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해줬으면은 농사 짓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을 실행하는데 농업인은 이제 기존의 농사를 지어오던 농업인보다 젊은 청년 농업인이 다수인 듯해요. 지금 현재. 근데 스마트팜을 하려는 그 스마트팜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더할 것 없이 좋겠지만 그 작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청년 농업인이 스스로가 힘든 농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지원금이 이제 감소되는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그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녹여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지금 단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시설을 갖추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